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계십니까? 자, 정치가 저희가 어릴 때 네. 보면 정치인들이 좀 멋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보면 뭐 김영삼, 김대중부터 네. 시작을 해서 그때 야당 정치인들 보면 뭐 유치송 씨도 생각이 나고 네. 또 신도환 씨 좀 어깨 좀 힘 좀 쓴 신도환 씨도 생각이 나고 또 무슨 그때는 개파가 민주당에 한 뭐 7, 8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개파들을 가지고 이제 싸워가는 모습들을 보면 나름 좀 어린 나이에도 이 정치가 참 다이나믹하고 멋져 보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 어떻게 이제 정치가 이렇게 보면 이 유력한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들이 거의 퇴장한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출발했는데 정치가 너무 좀 유치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생긴 외모도 뭐 옛날 정치인이 잘생겼죠. 잘생겼죠. 예. YS나 DJ도 사람 괜찮게 보이잖아요. YS는 젊었을 때 머리를 좀 장발해가지고 그 빨간 넥타이도 많이 차고 하여튼 상당히 멋있게 보여서 좀 87년에 대선 출마할 때 YS, DJ 그때 JP도 아마 같이 출마했을 거예요. 네, JP 같이 했죠.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다들 멋쟁이라는 인식도 줬는데 외모도 그랬지만 그분들이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게 모욕적인 말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한마디로 농축된 아주 심장 깊은 말을 많이 했어요. 뭐 닭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든지 뭐 하여튼 뭐 한두 마디로 특히 JP도 그렇고 DJ도 많이 잘했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외모도 뭐 그렇지만 물론 외모보다도 말을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반맛 없이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죠. 원래 좀 반맛이 좀 없는 분이에요. 요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보고 뭐라고 그랬죠? 너 한번 혼나볼래? 너 한번 혼나볼래? 네, 국회에서 뭐 그런 식의 좀 수준 낮은 얘기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 때 정조 이후에 뭐 200년간 제대로 된 통치는 DJ 노무현 10년하고 문재인 2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독재하고 일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참 뭐가 좀 언어가 그냥 말이야 막걸리야 뭐 하는데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싸움꾼들이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환멸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당의 지금 운동권 패거리가 지금 거의 처음으로 이 집권을 한 정권이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정권은 운동권과 뭐 동교동계 기성 정치인과 뒤섞인 정권이었고 거의 처음으로 이제 이 운동권이 집권한 정권인데 근데 제가 하나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게요. 이번에 보면 그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킬 때 적어도 운동권 출신들은 입으로는 20살 때부터 민주주의를 언급을 해왔잖아요. 그들이 국회에 대거 들어가 있는 정권에서 청와대가 패스트 트랙 통과시키라고 연동형 비례대표나 공수처를 당론으로 지시하고 그러면 당의 지도부는 그걸 갖다가 무슨 당의 의원들한테 설명하거나 토론회 붙이지도 않고 바로 그냥 들고 의용야당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그 의용야당은 계산상으로 좀 맞아떨어지니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한국의 마지막 남아있는 이념 정당이라면서 이념이 아니라 거의 그냥 먹거리가 좀 돈이 된다 싶으니까 덤쓱 삼키고 그러고는 당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론이 아니라 개별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당론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아무도 아니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고는 TV 앞에 나가가지고 서로 투쟁 잘하는 척 충성 경쟁을 벌이고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국민이 아니라 정당인데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개별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데 자기네들도 의견 개진하고 정치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당노. 옛날에 왜 봉건시대 때 농노라고 했잖아요. 농노.
농촌에 붙은 노예를 농노라고 그랬죠. 예. 지금은 국회의원들은 당노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런 말은 없어서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예. 당의 노예가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겠습니까? 참. 그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내년 공천입니다. 예. 지금 또 청와대나 이쪽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가 살살 나오잖아요. 그 초선 재선은 친문이 많은데 3선, 4선 이상 다선들은 비문이 많으니 다선들 싹 바꿔버리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이번 그 어떻게 보면 3가지 날치기 법안 예. 거기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나서는 거죠.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렇게 어거지로 통과했으면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도 좀 해야 되는데 의기양양하잖아요. 예. 자기 생일날 파티를 마침 열었는데 의기양양해요. 왜 그렇겠어요? 청와대에서 보셨죠? 청와대 저 한 건 했습니다. 내년에 꼭 공천 주시는 거죠? 이거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노예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서로 원만한 합의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자기 야심에 의해서 그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죠. 국회 법을 위반했잖아요. 네. 임시국회 중에 위원, 특위위원 사보임은 못하게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그냥 해버렸어요. 네, 그걸 또 자유한국당에서 가처분 신청하니까 헌법재판소는 판결 안 해요. 그냥 진행이 된 거죠. 그 소급해서 또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가처분 소송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난맥상은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정말 제정신을 못 차리고 노예가 된 데 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그 욕심에만 눌린 먹은 거 아니냐.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를 했는데 지금 정치 여야를 막론하고는 자기 앞가림만 생각하는 정치 그런 생각 바뀐 거 아니냐.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독재 타도 투쟁을 했다는 걸 훈장처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민주당 안에 또 다른 이 여야당 안에 수십 명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저런 사람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서 저렇게 청와대 발 하청이 내려오면 그다음에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그걸 갖다가 그냥 당에서 밀어붙이고 그러면 당 안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거나 나는 의견이 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자 그러고는 이제 조홍천하고 지금 금태섭 두 사람이 하나는 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고 하나는 안철수 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 출신이니까 공수처법의 다른 이야기를 좀 하니까 그야말로 막 생욕이 그 두 사람한테 온갖 욕을 하죠. 뭐 검은 머리털 난 뭐 동물은 뭐 보살피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막된 말을 그냥 막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청와대도 우리나라의 발전, 선진국, 국민 소득 늘어나는 거 이런 거보다 오히려 자기 정권 유지하는 데도 관심이 있고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 또 되는 거에 관심이 있지 나라 잘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을 읽어봤어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에런 뭐 S 글로브인가요? 글로브인가 뭐 책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썼더라고요. 지도자의 실수와 무지가 빈곤이 원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된다. 의도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면 국민을 희생시켜서라도 정치인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라를 끌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한과 북한의 차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옛날에 여러 뭐 제러드 다이아몬드인가요? 뭐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지정학적인 면이다, 뭐 날씨 때문이다, 뭐 종교 문화적인 차이다, 다 해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제도적으로 자기가 끌고 가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못 사는 나라는 후진국이 되면 못 사게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예를 든 게 남한과 북한이 수천 년, 5천 년 같이 사는 민족이 말도 똑같고 한데 왜 저렇게 차이가 나냐. 남한은 세계 10대 강국이고 북한은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 차이가 뭐냐. 그 지도자가 잘 사는 나라로 끌고 못 사는 나라로 끌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 언론에서도 한국이 여태까지 잘 사는 나라로 달려왔는데 이제는 거꾸로 달리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나라를 잘못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이제 이
198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그 제임스 뷰캐넌 교수라고 있습니다. 네, 있죠. 네. 그 양반이 이제 주장했던 대표적인 이론이 공공 선택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이 주체인 정치인들이 정치 행위를 하며 그것을 공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관점에서 정치적 행위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나 국가 정책의 방향이 이상하게 되어가 가지고 결국은 그걸 갖다가 이 혜택을 보는 국민들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심이 덜하고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혜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직결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인도 개인이고 그들의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 정치에 반영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그 386 운동권들이 마치 엄청난 도덕성이나 정의감을 가지고 학생 운동을 했고 그 이후에 연장된 삶을 살아온 것처럼 위장을 했지만은 지금 그 목적은 결국은 이 학생 운동을 한 것도 순수하지 못했고 그 뒤에 살아온 삶도 순수하지 못했고 정치를 하는 것도 결국 사익 추구의 연장에서 하면서 앞으로는 좋은 말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과거 우리가 고시 합격에서 판검사 고위 공무원 돼서 힘쓰는 사람 보고 권력 잡은 사람 보고 대학교 때 고시 합격했다고 평생 우려먹는다 했지만은 지금 운동권 민주투사라고 한 사람은 대학교 때 운동권 잠깐 했다는 그 경력으로 평생을 지금 우려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국가가 잘 되는 쪽으로 관심이 있냐? 지금 전혀 청와대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도 대통령이 청와대 원로 간담회에서 적폐청산 좀 하고 미래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적폐청산은 끝까지 해야 되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화합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거는 그건 목적이 그건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고 봐요. 내 정적 다 쓸어버릴 때까지 적폐청산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겠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그래 뭐 경제 좋아지고 나빠지건 GDP 얼마 성장한 건 관심 없고 소득주도 성장해서 통해서 월급 올려줄 사람 올려주면 또 내 편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겨냥한 거고 또 비핵화 북한이 비핵화 안 한다는 건 아마 청와대 문재인도 알 겁니다. 그렇지만 비핵화를 한다는 식으로 자꾸 포장해 갖고 하는 것도 그 지지자와 국민들을 끌고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속임수라고 봐도 그건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좀 정확한 판단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사회에 지금 큰 화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느끼라 하면서 이 불안한 미래와 이 후회만 가득한 과거 이것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김혜자 씨인가요? 김혜자 씨가 까르페 디엠이라는 뜻이죠. 오늘을 지금 현재를 즐겨라.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딩 선생님이 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보면 연예인도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 평생을 정치만을 생각하고 뭐 자신이 사실은 권력을 추구하려는 싸움이었는데 그게 마치 민주화 운동을 하고 사회를 위한 이타적인 걸로 포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속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 어떤 사람은 매일 술 먹고 데모하고 우리 뭐 운동권 하고 다닌다고 어깨 힘주고 다녔어요. 근데 고시 붙어서 한 사람은 뭐 5급 공무원, 6급, 4급 공무원 하는데 데모에서 성공한 놈은 어느 날 갑자기 뭐 공공기관장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뭐 민주주의니 그런 가치들도 결국은 보면 이 이해타산적인 가치에 있었는데 근데 다수의 비운동권 대중들은 그들에게 마치 빚을 진 양 양심에 뭐 돈을 내거나 몸으로 때우거나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항상 채무를 지고 살았지요. 살아남은 자의 무슨 죄의식이라고 해서 하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개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뭐 5.18 유공자도 그 가짜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학생운동 했다는 사람도 요전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유시민하고 이해찬 폭로했잖아요. 예. 그 사람들 엉터리라고. 예. 유시민은 오히려 그 운동권 했던 학생들을 폭로한 사람이라잖아요. 예. 정보기관에 그걸 해서 일망타진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또 이해찬 대표도 또 비슷한 유형인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걸 아지 않고 그걸 마치 그 이념을 해서 한 몸을 바친 양 평생을 그 우려먹고 사는데 지금이라도 그래 과거는 저는 뭐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나라가 잘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나라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잘 되는 쪽만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이해찬 뭐 저기 저 누굽니까 그 이해찬 씨 옛날에 보면 그 서울대 앞에서 남들 다 고생할 때 그건 또 부잣집에 뭐 또 택시 회사하는 집에 장가를 갔다고 하면서 큰 서점을 하고 그 서점했죠. 또 거기에 보면 설렁탕 집도 했어요. 설렁탕 집도 했죠. 그래서 이거 뭐 운동권 하면서도 저런 걸 하나 그러다 국회의원도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떨어져 봤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에 보면 임종석이 딸을 뭐 미국에 시카고인가 있는 그 음악인가 하는데 유학을 보냈어요. 그 미국 유학 예술로 보내면 기본 1억은 훨씬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1억 갖고도 쉽지 택도 없을 않죠. 거예요. 그렇죠. 집안이 미술하면은 천천히 망하고 음악하면 빨리 망한답니다. 더 빨리 망하면 이제 도박 뭐 이런 거예요. 더 빨리 망하고. 그러다가 또 유시민도 보면 뭐 애들 또 다 뭐 뭡니까 외고니 다 보내고. 그렇죠. 이석기조차도 미국에 자식을 뭐 이혼했다 하지만 유학을 보내고 있어요. 자식을 돈을 붙이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살고 진짜 학교 다닐 때도 양심에 참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그래서 또 데모도 하다가 또 공부도 하다가 방황하고 그리고 열심히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다니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뭐냐는 거지. 나라 움직이는 거는 그 건달들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네끼리 훈장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온 좋은 가치는 다 취하고 세상에 사람이 돈을 취하면 명예를 취하지 말거나 출세를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돈, 명예, 출세까지 다 취해서. 그렇죠. 지금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파는 거죠. 이번에 청와대 그 원로들 간담회 원로라고 했죠. 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뭐 많이 왔습니다만 그나마 그 자리에서도 얘기하는 게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 듣는 게 영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닝하고 히어링. 리스닝은 들으면서 이해하고 동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어링 플러스 언더스탠딩이 리스닝이죠.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듣기만 하고 그냥 통과해요. 듣기만 하고 자기 말은 따로 정해놨어. 따로 정해놓고. 들은데 대한 답변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말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탈원전이라든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예 답변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적폐청산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빨리 새로운 그 협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요하죠. 협력을 얘기하는 사람 친일파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일본이 국내 정치에 한국을 이용해서 이렇게 됐다고. 제가 보기에는 아베가 할 얘기 같은데요. 한국이 툭하면 위안부, 이번에 툭하면 징용 문제를 들고 나왔어. 위안부 하나만 해도 머리 아픈데 징용 문제까지 얹어가지고 지금 일본에 무슨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식을 압류해서 이제 팔아서 현금화하는 순간에 일왕 나루히토 즉위식 하는 날 그 뭐 압류한다고 저 들이밀었죠. 근데 이게 국민들을 향해서 설명하기는 좋아요. 나는 일본에 대해서 진짜 절대 안 굽히고 끝까지 일본을 홍군형 내주겠다. 이런 자세는 국민들은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은 진짜 국민들을 위하잖아요. 나라를 위한다면은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죠. 자, 이 경제가요 점점 안 좋아지고 중국과 한국의 이 관계, 뭐 중국이 한국 무역의 무슨 33%를 차지하니 어쩌니 하다가 지금 중국이 급격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내몰리면서 한국이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배제되고 있는데 일본하고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는 시비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진짜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미국, 일본이 작정을 하고 한국을 그냥 한번 죽여보겠다고 하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손을 잡아야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부부 싸움도 그렇잖아요. 이게 부부 싸움하고 맞는지 몰라도 부부 싸움한테 누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내민대요. 예. 더 자기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 예. 일본이 이뻐서 내밀겠습니까? 일본 진짜 잘못한 거 많죠.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독일이나 이런 데는 진짜 나치에 대해서 대형 조형물을 갖다 놓고 반성하고 하는데 일본은 자기네가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정말 뒤통수 때려주고 싶죠. 예. 일본 나가사키 전쟁 그 원폭 기념관 가보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자기네 피해만 잔뜩 해놓고 한국인 피해는 단 한 줄도 제가 돋보기 들고 찾아도 없을 정도로 진짜 얄미운 놈들이에요.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네. 그렇지만 일본이 또 필요한 걸 어떻게 해요? 필요한 그러니까 네.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오늘 현재를 낭비하기보다는 과거는 과거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정리하고 그렇죠. 또 가끔씩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현재를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해방이 된 지가 74년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래서 일본한테 허리를 굽히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당하게 임하되 모색을 탈출구를 모색을 하라 이거죠.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위안부 합의 그건 저는 뭐 할 때 돼서 했다고 보는데 그때 국민들이 화가 난 게 10억 엔을 이제 받은 것 때문에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강남에 주상복합 펜트하우스도 한 10억 엔 가거든요. 우리 돈으로 100억 하거든요. 이제 100억 때문에 또 교환한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내용 중에 하나가 친중을 하고 뭐 부친이 일본군 장교였다라는 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의도적으로 보수 정권에서 반의를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천안문 광장에 그 막루에 올라갔다 온 뒤로 비판을 하면서 박근혜 정권에 쎄해지니까 그때 그걸 수습하려고 이제 빨리 일본하고 화해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그 과정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핑계거리를 제공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좀 깔끔하게 그리고 소신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광주관 황교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왜 오냐? 그래서 결국은 연설하러 역 앞에 광장에 내려갔다가 한 1000명이 둘러쌌답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다가 잘 이렇게 들리게 말도 하지 못하고 야유고함 소리에 허겁지겁 이제 경호원들 이렇게 동반하에 송정역에 영무실로 피난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일 그러니까 지금 광주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제 파장으로 끝나버렸고 무려 1000명이나 모여서 행사가 안 되도록 막불 집회를 하고 결국은 우산까지 등장해서 방어벽을 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영무실로 긴급히 경호원들 오야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우선 뭐 광주 시민들이 좀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 날치기법 통과에 대해서 좀 항의하는 집회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저렇게 또 물리적인 동원해서 저렇게 하냐 좀 심했다 이런 생각 들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전 정도는 근데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뭐 5.18 뭐 자유한국당 발언이라든지 뭐 징계위원회 열었는데 뭐 좀 미심쩍은 좀 약하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 좀 광주 쪽 분들이 좀 불편하게 할 만한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예상을 했으면 저 정도면은 당연히 저는 감수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좀 그냥 좀 얻어맞으면 안 되나요? 정치하려면은 그렇게 얻어맞을 가고 말로만 얻어맞으고 주먹으로도 얻어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민주주의의 재단에 피를 뿌리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결제 도장 찍으려고 옥새 도장 찍으려고 정치하나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뭐 부산에 가서는 그래도 서면에서 많은 또 성원을 받았고 또 광주에서 가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망신살이 뻗쳤는데 저건 뭐 망신살이라고 안 봅니다. 천국 큰 길로 가는 거는요. 자갈길, 좁은 문, 가시밭길을 지나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도 저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정도 고난의 길을 각오하지 않고 정치했나요? 더 좀
어떻게 보면 험한 꼴을 좀 당해야죠. 그 황교안 대표가 늘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장로잖아요. 예. 기도 많이 하니까 천국에 있는 하느님이 그랬다잖아요. 야,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그 로또라도 하나 사고 기도해라. 에? 맨날 기도만 하면 나도 방법이 없다. 공짜로. 그렇죠. 맨날.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마라. 네, 공짜. 너도 좀 노력 좀 해야지. 내가 뭐 로또라도 주냐고 하늘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좀 더 고생을 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아, 황교안 대표 고생 안 해? 네. 저 날치기 3법 위해서 정말 몸을 던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받았어야 되는데 송정리 역사에 허겁지겁 온 거는 좀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물 뿌리고 뭐 이렇게 험악하게 했던 시대가 보면 뭐 각종 진보연대니 진보연합 민중당을 단 통진당의 뭐 후손 네. 세력들이 다 이런데 뭐 당연히 그러겠죠. 네, 저분들은 네. 나라가 어려울수록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럼요. 네, 뭐 이석기 뭐 이런 일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들한테 좀 맞으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황교안이 광주 가서 연설을 하고 꼿꼿이 서가 있어요. 던지면 맞아요. 계란을 던지면. 뭐 그리고 실제로 뭐 계란 던지거나 이러지 돌 던져서 뭐 큰 돌 던져서 맞아서 이마 깨져서 중상이 있겠어요? 그러지는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맞고 맥살 잡히면 서서 할 말을 듣든가 말든가 자기가 준비했던 걸 다 말하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고도 꿋꿋하게 서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수라장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황교안은 광주를 그렇게 하려면 가야 되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도망을 가려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게 이런 행동을 당연히 온갖 종류의 이런 단체들이 아마 지령을 받거나 사발통문을 돌려서 오늘 광주에 황교안한테 봉변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런 봉변을 당하도록 방치한 정권이나 경찰이나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하는 한국 좌파 친북 세력의 실체를 국민 앞에 다 공개할 수 있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고식이라고도 봐야 되고 조금 있으면 또 5.18 기념식도 있고 또 6월 또 민주항쟁도 있고 5월, 6월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지금 가서 신고식이라고 생각해서 꿋꿋하게 좀 서서 차라리 돌을 맞든 뭐 돌이 안 맞겠지만 계란을 맞든 좀 더 의연한 자세를 했으면 지금 황교안 대표한테 필요한 거는 정치인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노조 이런 데서 예측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예측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예측을 하려면 또 창의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예측 범위 내에서 몇 개 행동을 못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거죠. 송정리역으로 피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제 전주행 열차를 탈락하다도 또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영무실로 피하고 했다는데요. 이 보수가요. 앞으로 이 지금 헤쳐나가야 될 환경이 그야말로 진짜 가시밭길과 현극의 길을 가야 이 성공할 수 있을 건데 왜 좀 당당하게 부딪히지 못하는가 참 아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자격지심이라고 할까요? 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좀 뭐 국정농단 뭐 이게 좀 그 일부의 일탈이 좀 과장돼서 전체적으로 좀 매도된 측면이 있죠. 뭐 좀 뭐 옛날에 청와대에서 뭐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든지 그 측근에서 좀 심하게 했던 사람들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죄인시 되고 특히 더 적폐청산 수사를 벌써 뭐 2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다 이제 범죄자가 된 꼴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등감, 자격지심, 또 피해의식이 너무 뭉쳐가지고 좀 자신감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신감은 빨리 떨쳐버려야죠. 인간한테 제일 필요한 게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남한테 충고받는 거, 남한테 충고하는 거 두 가지 하면 안 된대요. 서강대 최기석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꼭 해야 될 거는 자신에 대한 무한 사랑,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 이게 필요하대요. 이 보수가 이 나라를 지키는 천병이라고 생각해야죠. 지금 정권을 잡은 지도자들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잖아요. 이번에 청와대 원로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하나는 경청을 안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두 번째는 대통령이 진정성이 없어요. 그런 모임 왜 했나 모르겠어요. 세 번째 없는 게 미래가 없어요. 그냥 쇼만 해요. 예? 그러면 보수가라도 나와서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자신감을 가져야지 왜 황교안 대표가 피하냐 말이에요. 자, 지금 보수의 대표를 해서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거는요. 모르겠습니다. 정치판으로 꼬여서 낼 때 문재인 정권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네. 한 석 달 지나면 30%, 넉 달 지나면 20%, 내년 총선이면 10%도 안 나올 거다. 그래서 그냥 무리하게 싸우지 말고 적당히 살살 피하면서 옳은 소리나 하고 무게감만 보여주면 딴 사람 있냐. 뭐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까지 법무장관까지 했는데 당신한테 표 몰린다. 이래가지고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총선 대선까지 가는 길이 보수에게는 거의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될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총선 이런 데서 함부로 집권 여당이 저는 몰락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손에 잡은 거 안 놓을 겁니다. 이게 나라가 가는 길은 미국 이처럼 상권 분립으로 가는 나라가 있고 페루나 저 뭐죠? 뭐 쿠데타 일어난 나라? 베네수엘라처럼 저렇게 정권이 막 헌법재판소, 군 막 이렇게 해서 정권 유지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식이 아니라 지금 남미식으로 지금 정치권이 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요. 경제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가고 지금 있어요. 청와대에서도 저 검찰 권력이 배신할 걸 대비해서 공수처에다가 또 임명하면서 공수처장도 청와대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게 노조라든지 좌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정책이 또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총선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끝까지 저는 이 소수파가 되더라도 정권을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거다. 노무현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하고는 저는 그런 면에서 사뭇 다르다고 보죠. 노무현 정권은 그래도 나라의 미래도 걱정하고 여러 가지 경제도 걱정하고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미래나 이거보다도 지금 갖고 있는 걸 안 놓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훨씬 위험하다고 봅니다. 전 노무현이 양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망가질 때 자기가 잘못해서 망가지는 걸 인정해서 그 망가지는 걸 억지로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망가지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상대방의 이 악덕 세력, 적폐 세력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있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제 저는 검찰 법원의 무력화가 제일 크다고 봐요. 헌법재판소도 진짜 지금 이념을 지금 정권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거의 6명이잖아요. 9명이지 6명이 그 법관도 대법관도 다 물갈이가 많이 됐거든요.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인가요? 아니죠. 그 대공황 대통령. 그 맞죠.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분이 산업 정책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법 이름이 전국 산업부흥법 만들었는데 뉴딜이라는 거죠. 그걸 핵심적인 정책인데 그게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지지도는 그렇게 높으니까 노변 정담을 또 많이 했거든요. 라디오로 갖고 설명도 지지율도 많이 끌어올리고 해서 그 국회에다가 상원 하원이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 민주당이 다수였어요. 과반수 넘었는데 그 요구를 했어요. 국회에다가 대법관을 70세 이상 보수적인 사람 다 쫓아내고 대법관은 내가 6명 임명하게 해줘라. 미국 상원 하원 민주당 같은 당이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게 미국의 상권 분립의 힘이에요. 그럼요. 그 대신에 마구 협상을 통해서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국회하고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로 또 보이지 않는 협조를 해줬어요. 그게 나라가 잘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법원하고 검찰, 이 정당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주도적으로 뭐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눈치만 보는 거죠. 둘러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식 상권 분립보다도 남미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사법권이나 검찰권 이런 의회 이런 걸 감시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은 뭐 이런저런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켜볼 수 있어야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상권 분립이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파괴될 때는요. 그때도 지켜보면 이제는 수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권이 얼마나 가식이고 허위였는가. 지금 운동권 정선 시대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브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